제일 좋은 게 뭐냐? 자동차예요. 길거리에 서 있는 차, 거기다 그냥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사망은 안 돼요.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가드레일 같은 거는 옆면을 부닥치면서 계속 그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또 벽이 있으면 벽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 서요. 그렇게 선 사람들 다 살았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 차를 무조건 세운다는 생각만 갖고요. 피하지 말고, 차가 제일 많잖아요, 주변에. 차에다 부닥쳐서 세운다는 거 생각만 가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해 급발진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급발진 문제, 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움직이는 이동수단, 지금의 자동차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밖에 달린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이러한 이동수단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특히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급가속이 돼서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지 한 40여 년이 됐어요. 원래 1980년대 초에 옛날에 캐브레타라 그랬습니다. 기화기. 이때만 하더라도 급발진이 없었어요. 또 수동 변속기일 때는 급발진이 아예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가 도입이 되고 엔진에다가 전자제어 시스템을 넣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1980년대 초부터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을 완전히 못 찾고, 또 중요한 거는 생명도 앗아가지만은 또 이게 대한민국에서 더더욱 이슈화 된 이유가 법적인 구조 자체가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운전자가 피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고, 100% 재판 과정에서 승소한 경우 최종 승소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러니까 공포의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안 됐던 이유가 정부도 관심이 없었고, 법적인 부분들도 운전자가 가장 불리하게 돼 있는 구조고, 근데 최근에 서울시청 앞 사건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또 이슈가 된 게 운전자가 계속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68살이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다 겹쳐 있어서 상당히 좀 국민적 관심이 컸었고, 또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공포감이 증대됐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관련 사고는 급발진 유무를 놓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10건 중에 9건은 운전자 실수로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보통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게 이번 서울시청 앞 같은 경우에도 200m를 이 전력 질주해서 사람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5초, 10초 이내로 끝나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짧게 급가속이 되는 상태에서는 운전자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일종의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그러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나와서 일단 면피가 좀 필요하니까 가장 애매모호한 게 급발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급발진 연구회장을 맡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이 통계라든지 또 영상, 사건, 사고 같은 거 분석을 많이 해주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주장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운전자 실수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급발진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청 앞도 본인의 진술을 계속 반복해서 급발진을 주장을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 과실치사 형태로 나오면서도 본인이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걸 면피 또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급발진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노령 운전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급발진과 더불어서 운전자가 68 고령자에 이제 진입을 하는 이런 연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30년 이상 운수업에 종사를 해서
운전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번 사건이 급발진과 고령 운전자라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취재를 하면서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누구의 책임인지, 본인의 결함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이런 것들, 본인의 실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최종적인 증거로서 쓰는 게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새 나오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급발진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기사화되는 게 급발진 예방 장치라고 착각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이죠. 급발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사고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밟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65세만 하더라도 청장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70세의 연령대의 사고의 비율을 보면은요, 젊은 연령대하고 사고의 비율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65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진입 나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해외, 국내에서 그런데 75세 이상을 별도로 또 분리하기도 해요. 75세 넘어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밟는 경우가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예요. 그래서 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라 생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차가 시스템이 이거 우리 주인님이 잘못 밟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브레이크가 동작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앞뒤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때는 저속으로 차가 서서히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내년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고령 사회가 된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15년 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스템화 시켜서 고령 운전자 차량에다가 이 장치를 탑재를 하면은 보조금을 줘서 비용 부담을 굉장히 급감시키고, 그래서 유도를 하고 제대로 된 양질의 제품을 걸러서 소비자한테 권장을 해요. 그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 돼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용이. 근데 반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한 10여만 원 있으면 내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약 80%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40%가 줄어들었어요. 이 장치 하나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장치를 이번에 사고가 생기면서 이거를 좀 도입을 하자라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운전면허 반납 제도라든지 적성 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든지 치매 검사 등등 하지만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이번 서울시청 앞 사건을 기회로 해서 도입을 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 갑자기 준비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라는 게. 일본은 20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뚝딱하고 돈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지자체에서 두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업체가 없다. 당연히 없죠. 국내에서 이걸 개발을 촉진한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일본 거 벤치마킹해서 빨리 도입을 하고, 매뉴얼 같은 거 워낙 잘 돼 있어요. 좋은 선진국제도 우리가 빨리 도입하면은 좀 더 사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급발진 사고와 고령 운전자 사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50대 미만이 57%예요. 전체 반 이상이 젊은 층 50대 미만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발진과 다른 오작동을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들에 대해 사고 이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운전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과실이라는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찾을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새 현안이 이제 최종 결론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본인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인 증거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영상 블랙박스입니다. 전방 후방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차량의 약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길게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 운전하는 게 보여요. 뭐 사람하고 얘기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막 이런 말도 녹음돼 있기도 하고, 또 기기 조작 소리가 나오는데 브레이크 소리를 계속 밟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 증거를 쓸 수가 있죠. 근데 5, 6초 만에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사람이 멘붕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을 하더라도. 따라서 실제로 사고가 생긴 이후에 본인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실제로 급발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요. 5, 6초 이내로 끝나는 짧은 사건의 경우에는 급발진의 유무를 가리질 않습니다. 유권 해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없고.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고, 또 한 가지는 EDR이라고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약자입니다. 우리가 일명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거는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이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질 때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순간부터 사고 기록 장치를 둔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이 EDR에 기록되는 기록의 신뢰성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치매 환자나 정신병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못 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EDR 자료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의 데이터는 ECU,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두뇌가 ECU거든요. ECU를 통해서 기록되는 게 EDR이에요. 근데 실제로 급발진 생기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차가 미친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돼요. 근데 먹통이 되는데 이 먹통을 통해서 기록된 기록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크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EDR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 급발진 사건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요새 이슈화 된 것이 한 두세 달 전에 재현 실험을 했는데, 재현 실험을 한 이유가 EDR에 나온 기록과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이터가 틀리다, 다릅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 시험이에요. 실제로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완벽한 재현 실험은 아니더라도 EDR에 나온 기록이 5%, 10% 차이 나는 게 아니라 3, 40% 이상 차이 나요.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EDR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서울시청 앞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과실치사로 결론 내서 진행을 할 때 증거 확보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 EDR 자료는 199%, 즉 가속 페달 운전자가 100% 밟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급발진일 때는 EDR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증거 하나 가지고서는 좀 신뢰성을 높이기 어렵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운전자의 발바닥에 가속 페달에 세게 누른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아마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실 거예요. 정확하게 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급발진 사고는 입증도 어렵지만은 또 대한민국 법 자체가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나와 있는 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데 이 관련 법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어의 이상은 나중에 사고 이후에 자동차에 흔적이 남지가 않고요.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과수에서 그 사고난 차를 조사를 해보더라도 브레이크 정상 동작되네요. 그리고 EDR 추출해서 이거 운전자가 잘못 운전한 거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의구심을 갖고 저 EDR 자료에 문제점이 있네라는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난 40여 년 동안 재판부에서 이걸 맹신을 해서 EDR 자료에 가속 페달 100% 밟았네요, 또 브레이크 안 밟았네요, 이렇게 결론 내서 100% 패스하는 방법이고, 운전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3만 개의 부품이고 과학기술의 총화가 자동차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 국내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은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 15년 전에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나사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완전히 원인 파악에는 실패를 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제시됐어요. 뭐 습기에 의해서 그런 거다, 또 ECU 자체가 냉땜이라 그러는데 이
납땜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오동작하는 거다, 알고리즘의 이상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도요타하고 소송 과정 중에서 소비자 측 전문가 집단에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에러 소프트웨어를 일부러 넣어서 차가 급발진이 생기는 것을 일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이다라는 게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발진의 원인은 전자제어 시스템의 이상이다 이렇게 저희 연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데 1980년대 초에 자동차에다가 전자제어를 넣으면서 급발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고 미국에서 일부 밝혀진 부분들도 있고 또 흔적이나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휴대폰에다 바퀴 붙인 게 지금의 자동차입니다. 근데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끊어진다든지 혼자 프로그램 돌아가는 경우 경험할 부분들 많이 있죠. 바퀴 붙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게 급발진이거든요. 그래서 급발진은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의사항을 해야 돼요.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전기차도 협회장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급발진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이었었고 전체 급발진 의심사고 중에서 90%가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라는 조건, 나머지 10에서 15%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자제어 디젤 엔진, 전기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거에 관련된 급발진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 비율도 앞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차가 워낙 복잡해졌어요. 또 알고리즘이 지난 40여 년 동안 소프트웨어가 쌓여서 소스 프로그램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어디서 에러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인이 안 되면 사고 이후에 객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소비자가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법적인 구조가. 미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돼요. 우리하고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재판 과정에서요, 소비자 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작사에서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증거를 내밀지 않으면은 결론이 도출이 안 돼도 재판부가 합의하세요.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보상을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결함이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결함입니다라고 미국에서 판정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가 결함이라는 얘기는 차 자체가 불량품을 파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불량품을 판매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질 않고 보상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끝나는 게 미국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운전자의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니까 누워서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급발진 생겨도요, 메이커에서 신경을 안 써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한국 법대로 해라. 우리 법이 지지를 못 났으니까요. 그리고 소송 중이면 대법원까지 길게 끌어라 그럽니다. 왜? 5, 6년 가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도 그렇지만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대법원까지 가요? 알아서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말이 돌 정도로 소비자가,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급발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더 객관성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아직 재정을 책임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좀 국토교통부가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흐름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에 급발진이 의심되거나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급발진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방 차원에서 급발진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방법이 뭔가 있을까. 두 번째, 실제로 지금 질문대로 급발진이 생겨서 내가 하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기계 장치가 오동작해서 사람이 낀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 빨간 스위치를 주먹으로 때리면은 모든 올스톱 되잖아요. 차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운전석 옆에다가 빨간 스위치를 만들어서 그게 있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합니까? 차가 불량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를 올스톱 시킬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속에 들어간 알고리즘 속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 3년 전에 미국에서도 기사화돼서 나온 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테슬라나 도요타가 일명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 셧다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차에 이상 동작이 생기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셧다운 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강화를 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도 국내 제작사들한테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수뇌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거 해외에서 넣으니까 우리나라 제작사도 그렇고 이미 안 넣었다는 얘기라 넣긴 넣고 있지만은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넣어서 오동작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급발진이 발생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방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너네가 공부에 안 해도 된다. 슬쩍 놀아. 그래서 강화시켜라.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한 대로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차 운전을 성인들이 다 하다 보니까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거 보면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전자브레이크를 당겨라. 브레이크가 진공배력이 없어지니까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니까 발을 두 발 다 올려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변속기 중립에 대한 알아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터에서는 공식적으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홍보를 해요. 미국에서는요. 왜? 급발진 인정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서 한 번에 세게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3가지를 한꺼번에 하래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급발진 생기면 5, 6초 만에 차가 100km 튕겨나가고 굉음이 생기면서 브레이크는 딱딱해지고 먹통이 되고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불안전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특성이 나온 데서 내가 멘붕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전자브레이크를 당겨라. 뭐를 해라. 사치입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 하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급발진 공개 안 된 영상이 제가 워낙 많잖아요. 왜? 정부에 신고하는 것보다 저한테 오는 게 많습니다. 왜? 정부가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신고하면 뭐합니까? 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래서 저한테 오고 자문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급발진 횟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은 자, 그래서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가요, 운전할 때 급발진 생기면요, 일단 피하고 봅니다. 스킬 뭐 보면은요, 차 다 피해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거리 한두 개 지나면요, 차 속도는 이미 시속 100km 넘어갔어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시속 100km 넘어가서 장애물 부닥쳐서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결론이에요? 과실인 거예요. 그냥 급발진이 아니라 과실로 덮어버립니다. 과실로 돼버려요. 그래서 도심지는요, 어디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차를 세워야 돼요. 무조건 세우는 게 사는 겁니다. 피하면 안 돼요. 차가 내 의지대로 관계없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무조건 세워야 되는 생각만 가지세요. 근데 문제는 도심지는 수직구조물이 많아요. 수직구조물이 뭐냐?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예요. 이런 수직구조물에 차가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본인의 충격 강도가 커서 사망률이 높아요. 절대로 수직구조물에 박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박느냐? 뭐 교회같이 벽이 있거나 그러면 마주치면서 가면 되는데 옆으로. 그리고 벽 같은데 한 번에 부닥치면 안 돼.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사망합니다. 그거는요. 수직구조물 마찬가지.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자동차예요. 도심지에는 차가 많잖아요. 길거리에요. 차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잘 돼 있는 구조예요. 엔진룸 트렁크룸이 아코디언식으로 찌그러지면서 에너지의 반을 저쪽에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구조가 제일 좋아요. 에너지 분산 구조가. 그러면 길거리에 서 있는 차, 거기다 그냥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땅땅땅 부딪히는데 차 부서지면 어때요? 보험 처리하면 되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길거리에 세워진 차가 수가제로 없다. 그럼 사거리에 차 서 있잖아요. 신호등. 운전자 다 앉아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부닥치세요. 부닥쳐서 사망은 안 돼요. 사망 안 돼. 부상은 입어도요.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한민족 뭐예요? 나눔의 민족 아닙니까? 에너지의 반을 저쪽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외에서 나가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는 가드레일 같은 거는 차가 충돌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든 구조물이에요. 여기다가 핸들 꺾어서 옆면을 부닥치면서 계속 그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또 벽이 있으면 벽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 서요. 그렇게 선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 차를 무조건 세운다는 생각만 갖고요. 피하지 말고 차에다 부닥친, 차가 제일 많잖아요. 주변에. 차에다 부닥쳐서 세운다는 거 생각만 가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후의 조치. 자, 급발진 주장을 하는데
EDR 자료에 신뢰성 떨어지고 영상 블랙박스 간접적인 증거는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하세요. 이게 증거는요. 영상은 위비 연주가 어려워서 실시간으로 나오면은 내가 100%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PL법, 제조물 책임법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 바꾸는 거는 요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 노력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자문해 주면서 노력을 하는데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데 페달 채널뿐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15년 전부터 제가 이 영상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술 표준은 제가 KS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계속 업체들에다가 주문을 했었어요. 당시 15년 전에 페달 채널이 나왔는데 소비자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착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페달 채널이 장착된 블랙박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 중국산 저가 좀 별로 안 좋은 것들도 들어오니까 양질의 제품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제품도요. 블랙박스를 완전히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차인 경우에는 페달 채널, 전방, 후방, 페달, 3채널 들어간 거 장착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존에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추가로 페달 채널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격 비싸지 않아요. 그거 추가로 해서 시가책에다 꽂아 놓으면 돼요. 내가 장착 쉬워요. 그 추가로 해주면은 내가 결백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차에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7, 8번 계속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죠. 이런 것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페달 채널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문제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또 보험사들도 비용이 절감이 돼 원인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석십조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페달 채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슈화가 되면은 꼭 오바를 하잖아요. 제가 정책 요구 이런 거 워낙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발의했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우리나라 FTA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에서 통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BMW 벤츠가 각각 7만 대, 8만 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페달 채널 의무화하면은요 통상 문제 생깁니다. 의무화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요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아예 불법입니다. 거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해요. 예전에 영상 블랙박스 없을 때 우리나라 사거리에서 사고 나면은 현수막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새 하나도 없죠. 왜? 대한민국 CCTV 맞고 영상 블랙박스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게 필요 없어. 뺑소니 다 잡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독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에서 제 번호로 가르쳐줬대요. 저 사람한테 가면 자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왜 조사 들어왔냐면은 대한민국이 영상 블랙박스 장착의 선순환 효과로 가장 성공적인 모범 국가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문제가 크니까요. 그래서 영상 블랙박스의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의무화시키는 거는요 안 된다는 게 통상 문제도 있고 또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불법인 나라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의무화시키면 안 돼. 왜? 수입차는 불만을 가지고 이건 통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화시키지 말 것. 첫째, 제가 정책 요구를 하잖아요. 둘째, 이 정부에서 제작사들 불러서 몇 번 내 신차에다가 이거 장착을 해. 페달 채널. 이렇게 아마 종용을 하는 것들이 여러 건 나왔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럼이나 방송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칼럼도 한 6,000편 썼으니까 지금도 계속 쓰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영상 블랙박스 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 개척 다 했어요. 돈 엄청 들어갔어. 그래서 시장 활성화시켜서 좋은 제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이거 활성화하려고 그랬더니 제작사가 소비자를 위한다고 OEM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거예요. 회사 다 망했어. 중소기업들. 왜? 우리나라 대기업이 애프터 OEM이라고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쓰는 이런 게 아니라 하청기업을 통해 생산해버리거든요. 아니 시장 개척 누가 하고 시장을 누가 만들었는데 회사 다 망했어요. 근데 이 페달 채널도 제가 중소기업들 개발하고 보급하라고 촉진시킨 건데 이제서야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나서서 제작사한테 OEM으로 장착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또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물론 이 제작사가 장착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좋은 제품.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뭐 중국산 저가 등
안 좋은 제품들도 들어오니까 이거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양질의 제품을 걸러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 쓰세요. 국내 설계해서 국내 제품 좋은 거 많아요. 즉 가격도 그렇게 안 높아요. 잘 만들거든요. 국산 제품들. 이런 것들 양질의 제품 소개를 하고. 둘째, 지금 영상 블랙박스 장착하면 보험료 5% 할인해주고 있죠. 이거 페달 채널 들어가면 한 8% 해주는 거예요. 그 선보협회하고 정부가 협의를 해서 보험사도 좋아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먼저 나서는 거 꺼림칙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촉진시키면 돼요. 그럼 8% 10% 해주면은 소비자들이 다 장착을 할 거 아니에요. 선순환 효과 생기죠. 정부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 활성화되는 거지. 왜 오바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워낙 정책 연구 많이 하고 사단법인이나 10개 회장 맡으면서 정책 너무 회의가 많잖아요. 위원도 많이 맡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하고 정책 토론회하고 공청회 이런 거 진행하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면 돼요. 전문가들 의견 받으면 되는데 너무 오하면 그래서 악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륜차, 중고차, 튜닝, 전기차, 그 전동 킥보드까지 다 회장 맡고 있잖아요. 법이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륜차 보세요. 1년에 400명이 죽는 나라예요. 오토바이 정책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출구 전력이 없어. 사람은 하루에 1명 이상 죽는데. C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요새 급발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페달 채널, 그 다음에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생겼을 때 차를 세우는 거 일단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다른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지 말아야 돼요.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